안녕하십니까. 인천포럼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서현석입니다. 2021년 8월 토론회에 앞서 저희 인천포럼에 대해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포럼은 국제도시로 발전하는 인천의 정체성을 찾고 미래성을 정립하며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인재의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포럼은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의 대규모 강연을 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이곳 인천포럼 사무실에서 최고의 강사님들을 초빙하여 인천과 인천 시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강연을 실시간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천에 이런 곳이, 또 최변에 함께하는 법률상식, 그리고 건강한 인천 만들기 프로젝트, 또 자신있다 건강 100세 등 여러 콘텐츠를 매주 업로드하여 인천 시민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위원님들을 초대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감연하게 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부평 캠프마켓의 미래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오늘은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천포럼 이학재 대표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강사님들의 소개를 청해 듣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8월 인천포럼 특별 토론회의 주제는 부평 캠프마켓의 미래가치와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4단계 방역 조치로 인해서 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약 한 20여 분에서 많게는 한 50여 분까지 그 관중들이 계신 상태에서 토론회를 하고 또 질문도 받고 했었는데, 이 4단계 방역 조치 기간이고 또 확진자가 막 2,000명을 넘어서는 그런 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무관중 비대면으로 오늘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 캠프마켓은 그동안에 인천 시민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부평 캠프마켓을 인천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했고, 이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의견들을 갖고 있고, 또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서 약간 좀 갈등 내지는 대립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 캠프마켓의 역사성은 어떻고, 또 이 캠프마켓의 어떤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우성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선생님께서는 인천 시립박물관장을 역임하시고, 또 인천일보 주필을 역임하시고, 인천의 아주 대표적인 어른이시고 또 인천을 대표하시는 한국 사학자십니다. 조우성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장렬 박사님이십니다. 이장렬 박사님은 경인교육대학교 기존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시고, 또 에스컴시티 뮤직 아트페어 대표이십니다. 이장렬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토론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부평 캠프마켓의 위치, 그리고 또 부평 캠프마켓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장렬 박사님께서 부평 캠프마켓의 어떤 소개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먼저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우성 선생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신데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와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선생님, 저도 좀 그럴 텐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소리를 조금 크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현재 캠프마켓 관련해서 지금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어서 지금 인천 시민들이나 부평 구민들이 캠프마켓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점이어서 좀 왜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캠프마켓은 미군이 주둔했던 미군 부대고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육군 무기 제조창이라고 조병창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 본토에 하고 이제 한국하고 아시아 쪽에 7개 무기 제조창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는 부평에 가장 큰 규모의 무기 제조창이 있었고 뭐 일본도 본토에는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 있었고요. 평양 쪽에 하나 장기에 있었는데 어쨌든 일본 육군들이 직접 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만든 기지가 조병창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복이 되면서 미군이 이제 처음으로 45년 8월 15일 이후 9월 10일 날 에스캄 24라는 미군 부대가 조병창에 있는 군인들, 군속들, 그다음 무기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군인들 안전하게 일본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요즘 탈레반처럼 그 임무를 맡아가지고 이제 9월 10일 날 부평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한 6개월 정도 전개해서 일단 다 보냈고, 그리고 45년 16일 날 이제 들어올 때 이제 에스캄 시티라고 미군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에스캄 시티라는 그는 미군들의 공식 문서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에스캄 시티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식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탈레반처럼 9월 49년 9월 30일 날 미군이 철수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미군들이 고문단 500명만 남기고 다 철수를 합니다. 1949년 9월 30일.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탈레반에 8월 30일까지 철수하듯이 그게 명시가 돼 있어서 500명만 남기고 그 틈을 타서 이제 미군이 없는 공백기에 50년 6월 25일 날 남침이 이제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접수가 되죠. 인민군에 의해서 접수가 되고 50년 이제 9월 6일 인천 상륙 작전이 수행되고 나서 유행군이죠. 뭐 일종의 유행군인데 미 해병대가 제일 처음으로 교두보를 확보한 데가 그 당시 조병창, 그러니까 에스캄을 일종의 다시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군수물자를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고 쭉 북진하죠. 북진하는데 이제 145태 때, 그러니까 51년 1월 145태 때 잠시 그 미군 기지가 수원까지 철수했다가 3개월 뒤에 다시 이제 완전히 복귀해서 그 7개 캠프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쭉 이제 부평 전역을 이제 미군 기지화 시켜가지고 72년도까지 이렇게 부평 전체를 미군 기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했다가 이제 그당 72년 미국 정부가 미군 감축 정책에 의해서 이제 에스캄 시티에 있는 7개 캠프가 점차적으로 뭐 어정부나 그다음에 경북으로 칠곡으로 이렇게 이제 분산 배치되면서 이제 규모가 작아지다가 제일 마지막에 지금 현재 이제
7월 30일 날 최종 이제 빵 공장이 이전했던 캠프 마켓만이 이제 남아 있다가 올 7월 30일 그러니까 6월 30일쯤에 이제 베어커리 공장이 평택 미군 기지로 완전히 이전하면서 이제 미군 기지의 어떤 역사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일본군이 주둔했던 그다음에 미군이 주둔했던 그러니까 근 100년 정도가 기지로서 이른바 예세에 의해서 군사 기지로 사용됐던 그 역사적인 장소가 이 캠프 마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의 무기 제조창으로 사용을 하다가 미군이 그 군사물자를 비축하는 기지로 사용했다는 그런 이 역사적 사실을 쭉 이제 시기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성 관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좀 덧붙이셔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고 뭐 제가 예. 지금 의미까지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캠프 마켓 자리가 우리의 어떻든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이렇게 꿋꿋이 버텨온 땅이었구나.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 인척이 이제 그 부평 살아서 부평을 종종 가보면 온통 다 미군 부대죠. 거기가 비행장까지 있었습니다. 에로19이 그 앉는 그리고 온갖 철조망이 다 쳐져 있고 그래서 뭐 한국인들은 사실 뭐 여기 뭐 이렇게 다닐 때가 마땅치가 않았고 지금의 그 왜 2001 옛날 그 현대백화점 그 앞에가 전부 다 그 미군들을 상대로 한 비어홀 뭐 유락 시설들 그 아주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추억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본다면 그냥 부평은 그냥 미군의 그냥 정말 시티였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렇게 보겠고 지금 이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과거에 뭘 글을 쓰다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인천 육군 조병창이에요. 부평에 계신 분들은 자꾸 부평 조병창 그러는데 원래 명칭은 인천 육군 조병창이 원래 명칭이고 원래 세워질 때는 그 조선반도 안에서는 인천이 유일했었고 나중에 이제 평양에 조그만 건 하나 세웠고 만주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병창은 단 2개가 있었고 했는데 놀랍게도 일제가 여기를 대륙 침탈의 교두보로 삼았던 거예요. 해서 탱크, 박격포, 총, 칼은 물론이고 그 만석동에 동구 만석동에 조선기계 제작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잠수함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10대 때 아직도 그 조선기계 제작소 앞에는 일본이 만들었다가 가져가지 못한 잠수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아주 작아요. 잠수함이. 작지만 어떻든 잠수함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 대륙을 침탈하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어떻든 그 역할을 기능을 여기다 부여했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조병창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명내, 송대, 원대의 종 이게 지금 중국에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거를 전부 다 갖다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해방 직후 때 이경성 선생님이 초대 시립박물관장이셨는데 그분이 그거를 지금 시립박물관 앞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총칼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
그 조병창을 이제 80년대에 조병창을 이제 헐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을 적에 파보니까 온 동네에 전부 다 동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한 1000명 가까이가 그냥 동전순이라고 한 달 이상을 자고 바글바글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일제가 악랄하게 이 사찰의 종까지 수탈을 했던 그런 현장이 또 조병창이었었다. 그리고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9.15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나서 그 유엔군이 진군할 때 이번에는 긍정적인 의미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어떻든 그 지정학적으로다가 아주 이 캠프 마켓이 역사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했었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일제가 물러가고 이제 미군이 또 군인이나 군속들 일본으로 뭐랄까 귀환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거기를 이제 그 에스캄 시티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군수 물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가요, 거기? 네, 지금 이제 그 73년까지 이제 51년도 해가지고 쭉 이제 주둔하면서 아니요, 45년도에서부터 50년도 그 사이에. 예, 그때는 일종의 이제 뭐 병원, 그러니까 병원 같은 그다음에 일종의 뭐 그 당시 캠프 하나 정도의 규모 있어 규모지. 지금 현재 에스캄 시티처럼 7개 캠프가 모이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규모가 더 나오고 예,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부평 캠프 마켓의 어떤 활용,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지금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가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우성 선생님께서 우리 이 캠프 마켓을 지금 향후에 네. 우리 시민들이나 또 아니면 미래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이제 활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본질적으로는 이 캠프 마켓의 문제는 오히려 땅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가 땅에 대해서의 어떻든 그런 그 상징적인 또는 비유적인 그런 얘기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올라왔어요. 조금 좀 뭐 길긴 하지만은 그 문호인 그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단편 소설을 쓴 일이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빠홈이라는 사람인데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욕심을 계속 내요. 그래서 그 뭐 발음이 그 번역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러시아 말이어서 바시키르라고 하는 지역에 땅이 싸게 나왔다. 근데 이거는 1000루블만 내면은 네가 아침에 걸어서 마음껏 걸어서 해가 질 때까지 출발 지점이면 그게 다 네 땅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빠옴이라는 사람이 이튿날 아주 일찍이 떠나죠. 그래서 이제 한참 걷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땅보다도 더 좀 멀리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돌아가려고 하다가 은근히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멀리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 저물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길을 달려온 빠홈이 제 시간에 어떻든 출발점에 돌아와야 제 땅이 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허덕이면서 출발점까지 당도했지만은 탈진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 소설의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시킬의 사람들이 땅을 파서 빠홈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땅은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작 3아르신, 그 러시아 그 단위예요. 우리말로만 한 210cm 된다고 그래요. 약 그거밖에 안 된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얘기는 여러분들 혹시 한 10여 년 전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아주 재밌었잖아요. 근데 2가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브레이브 하트 2를 봤어요. 스코틀랜드를 잃고 이제 왕위를 잃고 헤매는 브루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느 이제 그 집안에 가서 도움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집 딸과 왕인 브루스가 나눈 얘기예요. 뭐라고 하느냐? 그 집 딸이 아이버의 이름이 아이버가 누구도 세상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대사가 땅은 우리 모두의 것이죠. 세 번째가 우리가 죽어도 땅은 그대로고요. 네 번째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비로소 브루스가 입을 엽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린 그저 땅의 일부일지도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사가 끝나요. 마지막 예입니다. 해방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 두 분 사이에 뭐 이념의 차이는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의기투합해서 토지개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토지를 갖는다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소유욕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소유욕을 부정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그 당시에 소련도 또 중국도 필리핀도 북한도 못한 토지개혁을 글쎄 우리가 하는 겁니다. 1950년 3월 달에. 근데 이때에 공산국가들은 곧 뭐 이제 전 시기에 전 후기가 됩니다만은 무상몰수해서 전부 다 인민한테 나눠준다고 그랬었어요. 땅을. 그리고 무상분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정치적 사기죠. 왜냐하면 협동농장과 북한에서는 협동농장을 만들고 중국에서는 인민공사를 만들었는데 결국 모든 농민들은 다 농노신사가 된 겁니다. 경작권 위에는 못 갖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연 생산률의 1.5배를 내면 땅을 갖다 준 거예요. 이건 아주 세계적으로도 정말 대단한 토지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의 1년치의 반을 3년 동안 내면 그게 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25 때에 김일성이가 착각을 했어요. 서울에 왔는데 이제 그 남조선 인민들이 봉기할 겁니다. 했는데 이미 농민들은 전부 다 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되어 있던 거예요. 이거 그래서 결국은 김일성이가 서울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가 시간만 낭비한. 그리고 결국 오늘날 한국이 GDP 3만 불 5천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던 그 바탕은 바로 이런 토지개혁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땅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겠다는 것은 오랜 인간의 상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파트 한두 채다, 또는 묘지 서너 평이다, 또는 농지 몇천 평이다 하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은 캠프 마켓의 크기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브레이브하트 2에 나오는 대사처럼 그거는 누구의 땅도 아닌 겁니다. 당대의 정치 권력이나 사회 권력의 땅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시민의 땅이라고 하지만 그때 시민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또 시민하지만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300만이 삽니다. 이게 전 세계에 GDP 3만 불에 300만이 사는 도시는 전 세계에 제가 지금 조사해 보기로는 8군데밖에 없어요. 많일 것처럼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안 그렇습니다. GDP 3만 불 하게 되니까 중국이 없어져 버려요. 3만 불이 아니니까 거기가. 기껏해 지금 9천에서 1만 불밖에 안 되거든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세계적인 도시에 시민들한테 일일이 물어봤나 우리가 그러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나이가 70대 중반이 됐습니다만은 말씀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제 평생에 저는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먼지만 먹고 살았어요. 매일같이 아파트 짓는다, 매일같이 도로를 닦는다, 매일같이 다리 놓는다 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저는 지금도 조그만 아파트 하나 한 채 가지고 제처와 더불어 살고 있어요. 해서 우리가 항상 뭐냐면 그때그때 빈 땅을 보면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 거기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너무 길었죠. 아닙니다. 예. 진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 선생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정도의 무슨 면적이나 아니면 우리가 묻힐 정도의 그런 정도의 면적, 또는 아주 넓게 잡아도 우리가 농사를 지을 그런 몇천 평 정도의 농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이거보다 현재 남아있는 것보다 예전에는 훨씬 더 컸지만 지금 약 한 40만 제곱미터 정도 되죠. 예, 4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공공의 땅인데, 이것은 누구의 땅도 아니다. 네. 개인적으로 가질 땅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땅이고 시민의 땅인데, 또 시민도 지금 살고 있는 시민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딴 동네 살고 있다가 이사 올 시민도 시민이고, 네. 또 지금은 안 살고 있지만 미래에 태어날 시민도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전에 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너무 이렇게 간결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이 캠프 마켓, 그러니까 조병창은 일본이 이 대륙 침탈을 하기 위한 무기 제조로 사용을 이제 20대 했는데, 캠프 마켓은 미군이 그 군수물자 비축기지로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좀 상세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국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이 동아시아의 안보와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예전에 좀 하셨었는데, 이 캠프 마켓이 어떻게 활용되었었는지 어쨌든 저기 선생님께서 진짜 나갈 방향을 잘 제시해 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에스캄 시티 이제 캠프 마켓 이게 사실은 지금 사실은 이제 현안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미국을 뭐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월미도 폭격 관련해서 최근에 시가 또 이제 거기에 표지석을 만드는데 미군 폭격이라는 말을 넣어달라고 이제 시민단체가 요구해가지고 넣겠다고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 미군은 그 강복 이후에 그러니까 미소 전쟁 시기에 연합 그러니까 점령군으로 들어온 거는 뭐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고요. 그 점령군이라는 자체가 가치 판단에 있어서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거고요. 그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어쨌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특히 캠프 마켓 이제 에스캄 시티는 그 당시 미국의 전략적으로 엑스캄 시티라고 이렇게 명명을 지은 군사기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최대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엄청나게 큰 규모고 아시아적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아니라 그냥 세계사적으로도 규모가 엄청나게 큰 곳인데 어쨌든 한국 전쟁 시기에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다시 남침을 저지하는 교두보 역할을 한 건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될 사안이고 그 뒤에 미군이 부평 캠프 그러니까 에스캄 시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소 방공 전선을 구축했던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 학자들도 그렇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연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미군이 제일 처음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에스캄 시티를 확보한 거는 지금 김포공항이 사실 에스캄 작전구에 같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네. 비행장을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메가드는 캠프 마켓 조병창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인천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캠프 마켓이 부평 인천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사적으로 대방공의 미군의 최대 아시아의 방어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는 이제 사학자들이나 우리나라 국내 학자들도 연구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뭐 지금 한미 동맹이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 도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그냥 깨끗하게 흔적을 없애고 환경 저하한다는 명목하에 밀어 없앤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 근현대사의 어떤 중요한 장소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미,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지가 부평에 있었다는 거는 그 향후에 우리가 요 땅을 어떻게 잘 가치로움을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하나의 그 질문부터 던져야 그 다음에 뭐 아파트를 짓든 뭐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이요 지금 없이 그냥 땅만 그냥 반환받았다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제 혼선이 빚어지는 거고 지금 뭐 인천시 집행 현 정부도 자치단체도 그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이거는 그냥 인천, 부평,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질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지금 다시 여쭤봤던 건데요. 조병창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일부 일제가 대륙 침탈을 위한 그 무기 제조를 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했다고 하는 데는 뭐
사용했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만 강조를 하다 보면 미군이 점령을 해갖고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놓고 그래서 그 빨리 미군을 뭐 이렇게 몰아내고 뭐 이런 쪽으로만 얘기가 많이 분분하지. 흔적을 지우고 싶어. 예, 지금 말씀대로 이 캠프마켓의 전략적인 중요성, 그래서 이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소련의 어떤 이 확장을 저지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어떤 그러니까 이 방어전지. 예, 방어선, 방어선을 이 캠프마켓이 역할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와 또 그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어쨌든 미군이 북평에 이제 한반도 체제에 아시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미군 부대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이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자동차, 탱크, 뭐 모든 물자들이 그쪽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61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군속이 16,000명이 어이구 어마어마한 규모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이게 한국 경제에서도 이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부수적인 경제 효과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영향력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단지 이제 이게 미군이 점령군이다. 그래서 미군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안 좋은 그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미군 주둔에 있어서 자꾸 좋은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향후에 에스캄 시티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전혀 안 됐어요.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역사를 고무지게로 진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역사를 또 역사로 봐야지 정당한 평가를 해서 역사로 보면서 수용해서 그것을 우리가 미래에 어떤 나아갈 길에 어떤 뭐 시사점이랄까 또는 좀 뭐 흔히 하는 말로 교훈이랄까 자건 그런 것이 어떤 바탕이 될 텐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캠프 마켓의 흔적을 지우려고 한다는 의도는 저도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아직도 그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사 쪽보다 좀 뭔가 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뭐 문화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군사학적인 측면에서도 그 시절에 이러한 뭐 벙커를 지었다든지 이러한 막사를 지었다는 것도 하나의 군사 문화입니다. 그게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 가운데 보존적인 가치가 있는 거 이것도 물론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이나 또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다 이제 고고하고 연구하셔서 또 나중에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해서 과거의 역사를 투영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조병창이 있던 데고 뭔가 캠프 마켓이 있던 곳이라고 하는 뭐 표지석도 사실 세워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 의원님 말씀 주신 것 가운데 이제 여기가 어떻든 대공산권의 어떻든 그런 교두보로서의 전진기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방송도 그랬습니다. 인천의 역할이 1950년대에 인천에 HLKX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지금 그게 서울에 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인천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은 뭐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을 상대로 한 선교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냐면 캠프 마켓하고 이 질은 다르지만 방향은 다르지만 그런 선두에 서 있었던 곳이 바로 또 인천이다. 예, 이런 얘기도 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컨트롤에서 이제 조성 선생님께서 네, 이 캠프마켓 이 넓은 땅을 네, 사적으로 활용한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진짜 이 시민의 그 장소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과 아울러서 네. 이제 그곳에 있었던 이 지금 많이 이제 없어지고 네. 몇 동 안 남았는데 그 건물들이라도 보존을 해서 그런 역사적인 흔적을 지우지 말고 또 그 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역사 연구도 하고 그렇죠. 또 그 역사적인 의미도 네.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도 굉장히 네. 중요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 조성 선생님 말씀 중에서 네. 그러면 그래도 이제 단지 역사적인 공간이라 해갖고 그냥 거기에 그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만 남겨둘 곳이 아니고 또 지금 각 도시마다 네. 또 그냥 조밀하게 개발을 하고 나니까 네. 휴식 공간이 사실은 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 그 4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 광활한 네. 땅을 네. 전에 말씀하셨던 그 큰 녹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시민들이 휴게 공간과 역사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 말씀을 네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보면은 인천시는 온통 아스팔트와 요새는 또 뭐 보통 40층, 50층이죠 아파트가 골프먹게. 그래가지고 도시에서 자연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지금 그 인천은 또 이 절대 녹지가 부족한 도시예요.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 대안은 뭐냐?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모두의 것이라니까 해방 직후처럼 그러면 300만 인천 시민에게 유상봉배하자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고 300만이 모두 무상으로서 소유할 수 있는 공공의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그 빈 땅을 꼭 우리가 뭘 결정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현 당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그게 후손들의 땅이기도 합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여기다 또 뭐 그런저런 뭐 공공시설을 짓다고들 아마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뭐 대학도 진다는 얘기도 나왔었나요? 대학을 유치한다고. 유치한다고. 저는요, 그거 다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결국은요, 그렇게 되면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냐 하면, 여러분들, 이 관료 사회를 좀 이해를 하세요. 사실은 이 관료 집단이 늘어날수록 국민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거기다 무수한 공공시설을 짓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때그때마다 장이 바뀌고 공무원이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정 관료 집단에다가 바치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따져놓고 본다면.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전역에서도 어디도 없는 인천의 생태숲을 만들자, 여기다가.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우르르 창창한 숲을 만들어 보자.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런 게 도심 한복판에. 그 뭡니까? 센트럴 파크라든지 하이드 파크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었을 적에 자연이 재생되고 온갖 나무와 벌레와 새와 이렇게 더불어 사는 그러한 공간이 될 것이고, 그거를 후손들한테 물려주자. 여기다가 공연이 무슨 뭐를 결정할 이유도 없어요. 또 토지가 오염됐다고 한다면 그거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 20년 걸린 다음에 토지 오염을 완전히 해결하고 나서 후손한테 물려주세요. 거기다 뭘 하지 말고. 그리고 저수지, 호수, 잔디광장, 숲길, 운동기구 뭐 그런 정도만 놔서 온 시민이 가서 너나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이 없는 도시는 메마른 우물과 같아요. 맞죠? 우물이 말라야 우물의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당장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급한 어떤 조급성을 갖다가 내세워서 뭘 만들자, 뭘 하자 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두고서 그 땅을 잘 가꿔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후손들이 그 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책무이자 우리의 어떻든 의미이기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건 저는 우를 창창한 숲을 만들자 거기다가. 그리고 기존의 건물들 가운데서 몇몇 건물들은 살려서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걸 담아서 후손들에게 여기가 이러한 땅이었다는 것도 알려주자. 그것이 합당한 캠프 마켓에 대한 활용 방안이자 우리의 역사적인 책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여기 이정열 박사님 보완해서 하시는 것 예. 저도 선생님 말씀에 100% 200%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토양 오염 때문에 잠깐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후손들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 같은데요. 그걸 말씀하신 이유가 아마 최근에 이제 일본 육군 조병창 시절에 만든 병원 건물을 이제 인천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철거 결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쭉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른바 이제 환경론자들이 이제 토양 그러니까 다이옥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잘못된 정보를 시민들한테 전파하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철거하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단세포적이고 너무 몰역사적이고 그런 결정을 할 수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시도 있고 시민참여 이렇게 지성들의 집합체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의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 잘못된 애국 정부의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걸 그러니까 캠프 마켓에서 그분들한테 맡겨가지고 정말 정말 우리 후손들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군 조병창 병원은 아까 군사문화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48년도에 우리나라 육군 위생 제1 처음으로 육군이 만든 위생병원으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사에 또 중요한 장소로 활용됐던 건데 이걸 망각해서 또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더 중요한 거지. 토양 오염, 다이옥신 이런 부분하고 아무 상관 유리 오염 잠깐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역사를 완전히 지우겠다.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를 완전히 지우겠다는 거하고 사실 같은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지적인 지적인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캠프마켓 자체가 지금 미군이 몇십 년 동안 이게 닫혀 있던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숲으로 상당히 나무도 상당히 큰 나무들도 많고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의 어떤 제한, 그러니까 만약에 미군부대가 철수했으면 그 주변에 다 아파트, 거기다 아파트로 해놨겠죠. 그나마 이 시대에 왔으니까 그나마 남아 있는 그런 벨트가 된 건데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도심 한가운데 그럼요. 이렇게 네. 말씀하신 대로 숲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공원으로 그렇죠. 가능성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후손들한테는 미래의 가치를 넘겨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이제 덧붙여서 좀 이 박사님 말씀에 첨언을 드린다면 우리가 그 인천대 부지가 도화동에 있었습니다. 인천대 부지가 비어 있을 적에 제가 그 시절에 신문에 있을 적에 거기에다가 인천시립미술관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거 인천에 행정타운도 들어서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날 보십시오. 아파트촌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도시 경영에 있어서 인구가 무작정 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300만 인구를 가진 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따져도 300만을 따져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데 이건 자꾸 아파트만 지어가지고 뭐 이제 수입을 올리고 그래서 지금 인천대 부지는 완전히 아파트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과거에 그 왜 저 뭐 부지, 대지, 공지 뭐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얼마나 많은 게 사라졌습니까? 이제는 보존하는 것이 지상명령이다. 그렇죠. 네. 그 맨 마지막에 두 분이 말씀하신 거를 그냥 리플레이 해갖고 하시면 더 정리가 잘 되실 정도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병창은 굉장히 아픈 우리의 또 역사이고 또 그 이후에 캠프마켓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뭐 오염이라든지 그러한 요인도 있지만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고 또 이 세계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교도보의 역할도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역사적인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이곳에 남아있는 부지와 건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 도시가 조밀하게 뭐 도시의 성격이 조밀하게 개발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밀하게 또 사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이렇게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지가 지금 거의 없는데 이렇게 커다란 부지를 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이것을 다시 개발을 해서 설령 공공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관료의 집단이라든지 또는 사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이게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되고 말면 이 전체 이 도시의 시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인천의 생태수, 뭐 예를 들자면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곳으로 만들고 그리고 후대에 우리의 미래의 시민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오염된 공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 정도를 치유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네, 네. 정리가 제대로 아이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가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캠프 마켓이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심들을 정말 많이 가져야 될 것이라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말 오늘 귀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인천 포럼 8월 특별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